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개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배터리 3사의 재무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매출, 부채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재무제표에서 볼 수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영상에서 비상장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정부 정책 자금을 사용할 때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단기 순이익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는데 일부는 중복될 수도 있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할 때 정확히 구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차트를 보면서 단타 매매를 하는 단기 투자자는 매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을 선택하는 장기 투자자는 투자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만 보시는 분도 있고 재무정보만 보시는 분도 있고 둘 다 함께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차트, 기업정보, 재무제표 등 볼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보고 배워서 많은 정보를 얻는 사람이 유리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터닝 포인트에 진입했고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도 11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든 조 바이든이 당선되든 재정 확대 정책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 두 정당에서도 앞으로 10년 동안 사회 인프라 구축에 최소 2조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큰 단기 투자보다는 멀리 내다보시고 장기 투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선택하실 때 주요 제품 매출 구성과 주요 제품 시장 점유율을 꼭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인지,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인지 하락하는 산업인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여부도 함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2016년 이때 투자를 하고 부채가 늘어났다면 최근 2, 3년 안에 매출이 증가하거나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재무제표상에 순자산이 늘어나고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전기차나 신약 개발에 성공한 SK바이오팜처럼 수십 년간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고 성과를 내는 경우는 5년 정도의 재무제표를 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투자 정보나 기업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친 금액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주주들이 투자를 한 금액 자본금 100, 은행 대출 부채 100, 합쳐서 회사 자산 200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 자산 200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공장을 짓고 기계 설비도 도입하고 예비비도 두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이 20이라면 단기 순이익만큼 자본 총계도 늘어나고 자산 총계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본금과 자본 총계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본금은 회사를 처음 세울 때 주주들이 부담한 투자 금액을 말하고 발행 주식수의 액면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자본 총계는 기업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자본에 계속 누적되어 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 총계 안에는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등도 포함되지만 이것은 세무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뺀 것이 자본 총계다 라는 개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본 총계는 순자산, 자기자본이라고도 하고 부채 총계는 갚아야 할 돈이기에
타인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경영 악화가 몇 년간 계속되고 당기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 자본 총계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 투자 금액을 까먹었기 때문에 자본이 잠식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0이라면 200이던 자산 구조가 자산 총계 150이 되어버립니다. 상장기업은 50% 이상 자본이 잠식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됩니다.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폭망하고 완전 자본이 잠식이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시간도 없이 바로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자산 중에서 순자산이 많을수록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우량 기업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 곱하기 100으로 나타냅니다. 외부에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하면 부채 총계가 높아지고 부채 비율이 증가합니다. 또 회사에서 보유 중이던 이익잉여금으로 투자를 하면 부채 총계는 그대로 있고 자본 총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집니다. 부채만 계속 늘어나고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거나 별다른 호재가 없다면 경영 악화를 의심해보고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이면 괜찮은 기업으로 볼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부채 비율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40%,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인 약 230%, 미국은 약 110%이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미국, 일본보다 낮다고 해서 재무 건전성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회 경제적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와 수출입을 하더라도 세계 기축통화는 달러이고 다음은 유로화입니다. IMF 때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금모으기 운동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국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고 국가 부도율 제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축통화의 달러에 있습니다. 일본 엔화도 유로와 다음으로 국제 통화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대외 순자산이 세계 최고 국가이고 27년 연속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채 비율은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처럼 수년을 적자를 이어오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폭풍 성장하는 기업도 있고 삼성전자처럼 최고의 위치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도 있고 또 대형주와 소형주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투자자 개인의 확실한 소신과 투자 원칙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순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양호한 기업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업을 선택하실 때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을 꼭 먼저 보시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 하락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에 부채와 순자산을 검토해 보시고 기업의 재무 상태도 함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